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는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역시 문제풀이 강의 7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편은 26강이고요. 1장에 14번까지 정리를 할 텐데 7편의 구성은 3개의 장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부동산 개발, 이용은 이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나오는 거고, 부동산 관리에서는 관리의 방식, 마케팅에서는 마케팅 전략,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두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두 문제 이상.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최소 4문제고 많으면 5문제까지 나오는 파트가 되겠는데, 비교적 다른 파트보다는 여기가 좀 쉬운 파트예요. 자, 핵심 정리, 전체를 한번 핵심 정리해보자면, 부동산 이용에서는, 여기가 이제 부동산 토지 등을 개발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니까, 부동산을 이용하는 문제를 따져보는데 좀 전통적인 주제이고,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간혹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이호 이용이라는 거,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령 토지의 건물을 무조건 높이 올린다고 해서 이게 최이호 이용은 아니에요. 그 방법을 생각하자. 그래서 최이호 이용은 최고 가치를 주는 이용이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 가치하고 개발 비용을 뺐을 때 최대가 되는 개발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볍게 살펴보시면 되고, 집약도도 몇 개의 용어입니다. 입지잉여, 그 다음에 집약도와 생산요소의 대체성, 뭐 이런 걸 정리해 놓으시고, 도시포롤 현상이라든지 직주 분리 접근, 뭐 이런 것 등을 가볍게 정리하시면 되는 정도예요. 2절은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부동산 개발은. 그래서 개념 자체가 건축에 의한 개량 혹은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것도 있고, 유무형 개발 혹은 이게 합쳐진 복합 개발도 있다. 유형 요게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등가 교환, 사업 수탁, 토지 신탁, 재력 개발, 토지 임차 방식, 혹은 요즘은 BTL 방식이라든지 BOT 방식, BTO 방식 이런 것 등도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아울러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타당성 분석도 나오긴 하는데 너무나 뻔한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시장 분석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고, 그 중에 지역 분석을 하는 방법에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입지 개수를 통해서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으로 분류한 다음에 경제 기반 증수를 가지고 기반 산업구 인구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그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보고 개발 여부를 이 단계에서 지역 분석 단계에서 결정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 부동산 관리에서는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 있죠. 도시화 등 때문에 부동산 관리가, 특히 위탁 관리가, 전문가의 위탁 관리가 필요해지고 있다라는 거고,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그랬죠. 부동산 관리의 분류는 복합 관리,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관리와 관리 주체에 따른 분류가 뭐 매해 나온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 뻔해서. 그래서 자가 관리, 혼합 관리, 위탁 관리.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소유자냐, 아니면 외부에 맡기냐, 아니면 둘이 섞인 거냐, 뭐 이런 내용이고요. 기타 분류에서는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로 또 나눠보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타 부동산 관리 활동, 그죠? 임대차 활동, 임대료 수납 뭐 등을 하게 돼, 회계 처리 등을 하게 되는 거고, 임대차 유형 중엔 조임대차,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등이 있다. 뭐 이런 것 등을 정리하게 됩니다. 3장 마케팅에서는 역시 마케팅 전략이 핵심인데, 그에 앞서서 마케팅 환경을 보는 건데,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마케팅 환경을 분석해서 마케팅 전략이 나오는 건데, 가장 중요한 시험에 있어서는 시장 점유 마케팅이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인데, 이것은 STP 전략, 즉 시장을 세분화해보고 세분화된 시장에서 하나 타겟팅을 잡고 그 타겟팅, 선정된 시장에 차별화하는 전략. 그 차별화의 방법으로 4P 믹스가 있는데, 유통 경로, 가격, 제품, 판매 촉진 혹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자, 기타 고객 점유 마케팅은 이제 이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이 아니라 고객과 관계되는 마케팅이다. 관계 마케팅은 특히 고객과 장기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중시하는 마케팅이다. 뭐 이런 정도가 마케팅의 주제가 되겠고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부동산의 이용인데 출제 빈도는 높지 않은 편이에요. 자, 1번 문제를 보면 도시 토지 이용 형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있습니다. 1번 도심 지역에 위치한 활동들은 대체로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낮은 형태다 해가지고 이게 지문 속에 가끔 등장해서 좀 어려운 단어이죠. 그러니까 집약도를 얘기할 때 토지 투입량 대 단위 토지 투입량 대 자본 토지 투입량의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지가 많고 자본 투입이 낮다 그러면은 이게 저층화되는 이용이고 반대의 경우는 고층화되는 이용이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이용은 바로 이런 집약적 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심지에 위치한 활동들은 이러한 활동들이니까 1번은 틀린 거예요. 2번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땅값이 비싸서 땅을 줄이고 돈을 더 많이 써서 고층화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리지 않았고요. 3번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집약도는 별로 관계가 없다 했는데 지금 이게 생산 요소들이죠. 집약도는 생산 요소를 대체하게 만드는 겁니다. 땅값이 싸면 자본 투입량을 줄이고 토지 사용을 늘리는 거고 땅값이 비싸다면 반대로 자본 투입량을 늘려서 고층화시키는 거고 이러한 생산 요소들의 대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4번 집약도의 정의 중에 그럼 어떤 집약도가 유리한가? 그러면 4번은 집약한계가 아니라 조방한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조방한계는 이응극대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해 손익분기점이 되는 집약도고 집약한계란 이윤이 극대화되는 집약도를 말하는 거예요. 5번 어느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그러면 고층하죠. 그러면 집약도가 높다는 거죠. 낮은 게 아니라. 그래서 2번만 맞고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린 이유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정리해 보자면 집약도는 토지 단위 면적 땅 투입되는 자본 또는 노동의 양을 의미한다. 집약한계는 이윤극대화, 조방한계는 손익분기점이 되는 집약도. 그럼 집약도가 높다는 것은 건물이 고층화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땅값이 올라가면 이렇게 되고 인구 밀도가 증가해도 이렇게 고층화되고 토지가 상대적으로 택지 등이 희소하다 그래도 고층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도 고층화되는 거고 여기 아까 보신 1번 문제에서 방금 문제에서 보셨던 토지에 대한 노동 자본의 대체성이 커진다는 것 자체가 집약적 토지 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약도와 생산 요소의 대체성의 관계는 이게 8회 문제 그림은 안 나왔지만 이거를 이제 문제화 시켰던 적이 있는데요. 가끔 지문 속에 이런 것들이 가끔가다 아주 들어가는데 이 공급 곡선을 그릴 때는 등량 곡선을 이용해서 사실 공급 곡선을 유도하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건 뭐냐면 토지와 자본의 투입량을 말합니다. 생산 요소. 그래서 등량이라는 것은 A하고 B 이 선상에 있는 어느 점이든지 간에 생산량은 동일하다. 만약 건물로 따진다면 건축의 연면적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건축의 연면적은 이렇게 높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낮게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B의 이용은 토지 사용량이 많고 대신에 자본 투입량이 적어요. 그래서 저층화된 이용이고 땅값이 싸니까 그래요. 도심으로 들어가서 땅값이 비싸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토지 사용량을 줄이고 이렇게 높여야 되겠죠.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이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것은 토지가 집약적으로 이용된다는 거죠. A와 같은 이용이라는 겁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이용 활동에 관한 다음 기술로 옳지 않은 거. 1번 교통수단의 발달은 외곽 토지의 집약도를 감소시킨다 그랬어요.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은 외곽으로 자꾸 나가도 되겠죠. 땅값 비싸니까 안에 집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외곽에서 자꾸 건축행위가 일어나고 땅값도 올라갈 거고 집약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조방한계 정의. 3번은 도시스프롤 현상의 정의예요. 도시가 불규칙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현상이고 도시 외곽에서 주로 발생하고 4번은 직각 구배 현상. 직각 구배 현상이라는 것은 가령 우리가 3편 트윈NA 이론에서 봤을 때 입찰지대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면 자 전체
도시의 입찰대 대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의 곡선이 되겠죠. 이 뜻은 자,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가 하락하는데 하락하는 게 이게 직선이 아니라 도심은 빨리 떨어지고 외곽은 서서히 떨어지죠. 하락률이 낮아져요. 이런 걸 직각구배 현상이라고 해요. 자, 5번은 입지잉여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만 틀렸어요. 자, 여기서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주제별로 도시 스프롤 현상이에요. 도시 스프롤 현상은 도시가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확산되는 경우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 공업지도 적용되고 이게 확산이니까 도심이 아니라 도시 외곽에서 주로 발생하죠. 저밀도로 밀도가 낮게 그냥 중간에 공지를 남기면서 이렇게 확산되는 현상도 있고 고밀도로 다닥다닥 붙어서 인접지 잠식해 나가는 현상도 있고 집가 수준은 표준 이하일 거다. 집값 구배 현상은 금방 설명드린데요. 거리가 도심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집값 수준이 낮아지는 현상. 체감한다. 아까 보셨듯이. 자, 그래서 이제 노스가 토페카시 조사를 통해서 확인했다. 뭐 이런 내용 정도 되겠습니다. 가볍게 통과하시면 되는 거고요. 입지잉여, 입지 주체, 입지 조건, 토지 유형 집약도 차이로 인해서 더 많이 발생하는 특별한 이익이다. 3번 문제는 지금 보셨던 그림 문제예요. 예,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A는 조방적입니까? A는 집약적이죠. 왜냐하면 토지 사용량이 적고 자본 사용량이 많아서 집약적 토지 이용입니다. 얘는 조방적 토지 이용이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고층화되는 거고 여기는 땅을 많이 사용해서 저층화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2번도 틀렸죠. 도시는 A고 외곽은 B입니다. 3번 토지의 상대 가격은 A에서보다 B에서 더 높다. 아니죠. 토지의 상대 가격이 자본에 비해서 상대 가격이 높은 것은 A예요. 그러니까 땅을 조금 사용해서 자본을 많이 사용해서 올리죠. 4번 직주 접근 결과 사람들이 자꾸 도심으로 들어오면 고층화 되겠죠. A와 같은 이용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5번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면 B의 토지 이용이 아니라 A죠. 뭐 이런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고요. 4번입니다. 23회 기출인데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도시지역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 당연히 1번 택지 가격 상승, 태취 취득 어렵게. 2번 땅값 비싸니까 외곽으로 나가는 현상, 직주 분리입니다. 3번 토지의 조방적 이용이 아니라 땅값이 비싸면 집약적 이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땅값이 비싸니까 주택 질이 떨어지고 5번 높은 택지 가격은 공동주택이 고층화되더라. 뭐 이런 내용이니까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직주 분리를 정리해보면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인데 왜 그럴까? 왜 나갈까? 도심 환경이 악화되거나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또는 땅값이 비싸지거나 도심에 또 재개발되거나 그럼 나간다는 거예요. 규제가 강화한다든지 이러면 교통이 발달해도 나가는 거고 결과는 도심이 텅 비고 도시 외곽은 배드타운이 침상도시가 되고 도심 고동형산 출퇴근 때 난리가 나는 현상 도심으로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시 스프롤화를 초래하더라. 직주 접근은 반대예요. 회귀현상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고층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요 두 가지는 13회 때 한 번 있었는데 지문 속에서만 도시 회춘화 현상은 젠트리피케이션 해가지고 다시 도시가 젊어지는 겁니다. 다시 고소득층이 돌아오는 현상이에요. 재개발 사업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됐다든지 이럴 때 반대로 외곽 추출 현상은 반대예요. 도심이 악화돼가지고 외곽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은 도시 스포를 역시 23회 기출인데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1번 도시성장 무질서 불규칙 확산 2번 주로 도시 중심부의 오래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이게 아니죠. 도시 외곽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니까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중간에 공지를 남기기도 하고 4번 이거는 스프롤은 최이용과 괴리가 되는 거고요. 5번 간선도로 따라 확산이 나타나기도 한다. 6번입니다. 자, 6번은 이제 6번부터 나머지 14번까지는 부동산 개발의 유형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출제가. 26회는 두 문제나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6번을 보면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등가 교환 방식에서 토지 소유자는 공사비를 대물로 면제한다. 지금 등가라는 것은 항상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땅을 대고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대서 이 비율만큼 등가로 나누자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건물을 받았죠. 공사비를 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사비를 건물로 준, 물건으로 준 형태가 되는 거니까 대물 변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2번 사업위탁 방식에서처럼 토지 신탁의 개발 사업주는 토지 소유주다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건데 이거는 달라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인 것은 사업 위탁 방식에서만 그래요. 3번 신차지 방식은 개발업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서 개발하는 거고 4번 부동산 개발에 따른 시장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최대 가격 보증 가격을 체결한다.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이건 비용 위험이죠. 비용을 시행사가 비용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 공사비 한도를 정해놓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용 위험이고 5번 사업위탁 방식의 경우 개발 지분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하는 게 아니라 지분을 공유하는 것은 아까 1번 지문에 등가 교환 방식밖에 없어요. 개발업자는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발의 형태를 주제 정리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공영개발은 공공이 개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공영개발의 형태는 황지 방식, 수용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토지에 있어서 주로. 민간 개발은 토지 소유자 자체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토지 소유자의 개발업자가 공동 개발하는 방식도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 신개발과 재개발도 있는데 신개발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새롭게 전환하여 도시형 토지를 개발하는 거고 재개발은 구도시 개발을 의미하는데 재개발은 전면 철거해가지고 개발 다 쓸어버려요. 기존 건축물 철거 너무 악화돼가지고 수복하고 요거 한번 22회 때 하나 되게 헷갈리죠. 수복은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한다 이거예요. 본래 기능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전은요. 노후 불량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방지하는 겁니다. 보전이라는 의미가 그렇다 이거죠. 지킨다는 거기 때문에. 예. 악화 예방 조치를 한다 이거예요. 주로 이제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에서 주로 이런 형태가 벌어진다. 자, 민간의 공동개발 유형입니다. 자력개발을 빼면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땅을 대고 공사비를 대서 공동사업을 하고 지분 비율만큼 나누어 갖는다 이 뜻입니다. 자, 사업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한테 전부 맡기는 거예요. 사업을 위탁하는 거죠. 개발업자 입장에서 수탁 받는 거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용어예요. 수탁이든 위탁이든. 기획 설계 완공 관리까지 개발업자가 담당한다. 그런데 이게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명의가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 주체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업자는 자금 조달에 돈 주면 기획된 건물을 건설해서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거죠.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토지 신탁 방식은 굉장히 똑같은데 다른 점이 뭐냐면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부동산 신탁회사, 개발업자가 되는 거고 자금 조달해 줄 때도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리죠. 자, 그리고 자력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그냥 하는 거야. 자기가 기획하고 공사 발주해서. 수익성이 높죠. 수수료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나 위험도 커지더라.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토지 임차 방식은 땅을 빌려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대를 받고 토지를 임대해주면 개발업자는 일정 기간 임대료, 지대를 내다가 건설해가지고 건물에 임대 수입이 나면 그중에 일부를 지대로 내다가 뭐 떠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7번 문제입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 틀린 거. 1번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이라는 것은 이거 선분양에서 이렇게 주로 합니다.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죠. 시행사가 토지를 사게 되는 거니까 그 이익도 토지 소유자에 기속되는 거고. 2번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수했다. 시장 위험은 이 자의 시장 위험은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작아지겠죠.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3번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건설 단계의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소유권이 부동산 신탁회사로 이전돼서 사업 주체가 부동산 신탁회사고 따라서 부동산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합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사업 수탁 방식의 경우 사업 기획은 개발업자가 하지만 자금의 조달은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사업 수탁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등가 교환 방식 5번. 등가 교환 방식은 개발업자가 돈 되는 거죠. 자금 조달하는 거예요.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연결이 틀린 거. 1번 투자자 모집형. 이건 지난 금융론에서 지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신디케이트였어요. 2번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그 여러 연합법인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이런 걸 주로 하는 거고요. 3번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토지 신탁, 그죠? 혹은 개발 신탁이라고도 하는 거. 4번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건물, 즉 대물로 변제하는 형태고, 5번 공용개발이라고 하는 것 중에 그 공공은 가령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LH공사 등이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틀리지 않았어요.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9번입니다. 26회 기출인데 틀린 거. 1번 자체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험성이 높다. 2번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이거는 개발업자 공사비를 부담했다. 등가 교환 방식이죠. 자, 3번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해서 틀렸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토지 신탁 방식이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인 건 사업 수탁 방식이니까 뭐 앞뒤가 다 안 맞아요. 3번이 틀린 답입니다. 4번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 5번은 이거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 뭐 이렇게 해서 틀리지 않았습니다. 10번입니다. 부동산 유형이에요. 역시 자, 옳은 것은 1번 턴키 방식은 이제 키를 돌린다 해서 일괄 수주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기술력에 의해서 수주하기 때문에 공사기간 한 업체가 다 하는 거니까 공사기간 단축, 부실공사 우려가 별로 없어요. 최저가 낙찰 제도와 달리 1번이 옳고요. 2번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는 토지 신탁.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부동산 신탁회사고. 3번 BTL 방식에서 자, BTL 방식에서 이거는 뭐 잠시 후에 정리하겠지만 이거는 민간이 건설하고 정부의 소유권을 넘기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3번 지문을 보게 되면 3번 지문은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이전받아 시민들에게 시설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는 건 BTO입니다. 틀렸고요. 4번 사업수탁 방식에서는 시행사에 의해 개발사업이 운영되고 필요자금도 개발업자가 조달한다. 사업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한다 그랬죠. 5번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럼 BTO가 아니고 BTL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1번만 맞았고요. 정리를 해보죠. 최근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영어 시험 같기도 하고 이거는 민간이 건설하고 정부에 기부 체납한 다음 이제 임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자, 민간 사업자로부터 건설하게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그죠? 그럼 기부 체납하는 거죠. 트랜스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이용자에게 그러니까 여기 이 시설의 이용자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면 그 임대료는 누가 냅니까 하면 국가가 사용료를 임대료 사용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직접 지급한다. 민간 사업자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한 공공시설 등을 국가가 지자체가 돈은 없잖아요.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시급한 공공시설을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자, BTO는 똑같은데 여기 다르죠. BT까지는 같은데 오퍼레이트입니다. 즉 민간 사업자가 건설을 하고 국가에 기부 체납하고 그 다음에 이용료는 이용자에게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면 여기서 이용료를 받아요. 그래서 수요 위험도 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BTL 방식은 이게 임대료 이용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BTO 같은 경우 철도나 항만, 공원, 뭐 이런 것, 도로 이런 것처럼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렇지만 그게 적자가 날 수도 있겠죠. 수요 위험이 있어서 보존을 해주기도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기타, BOT는 영어 따라가면 돼요. 민간이 건설을 하고 운영을 뭐 한 20년 동안 한 다음에 넘겨버린다. 기부 체납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BO는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하고 운영한다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리고 기타 개발 방식에서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아까 설명드린 등가 교환 방식의 사례. 선분양에서는 공사비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투자자 모집형도 있고 컨소시엄 구성 방식. 턴기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일괄 시공업자가 재원 조달부터 모든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하는 수합 속도가 빠르고 부실성이 적지만 입찰에서 로비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자, 11번 BTL 방식에 관한 설명 좀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시설은 민간 사업자가 빌드 건설했고 그 다음에 정부 소유로 이전하고 트랜스퍼 그 다음에 민간이 시설 운영권을 갖는다. 오퍼레이팅 BTO예요. 2번 민간 사업자가 시민들에게 시설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는 것도 BTO고 3번 시민들로부터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 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사후적으로 이것도 BTO고 4번 수요 위험이 있다. 이것도 BTO고요. 그래서 BTL은 5번만 맞는 거예요. 즉 보육정책, 보육정보센터, 초등학교, 대학 기숙사 등 있죠. 네, 긴급하고 시급한, 기묘하고 시급한 시설. 이게 BTL이다. 자, 12번입니다. 부동산 개발 옳은 거. 1번 공공개발. 이거 되게 웃겨요. 문제가 막 앞뒤로. 공공개발은 1섹터고요. 민간개발은 2섹터고 공공과 민간합동은 이것은 3섹터입니다. 저 앞뒤가 다 틀렸어요. 2섹터도 아니고요. 공공개발은. 그리고 콤마 뒤에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적 부담을 하는 건 제3섹터입니다. 그러니까 다 섞여 있어서 다 틀렸어요. 자, 그래서 다 틀렸고 2번 2번도 영어를 따라가 봐요. 민간이 사업시행사가 빌드 준공해서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오퍼레이팅 시설의 수익을 가지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트랜스퍼 BOT죠. 자, 3번도 영어 시설을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이전 트랜스퍼 끝에가 이제 중요하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해서 수익을 낸다 그러면 BTL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4번 BOT 시설의 준공과 함께 빌드 그 다음에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했다 트랜스퍼 그리고 시행자가 운영권을 가졌다 오퍼레이팅 BTO죠. 다 틀렸어요. 5번 B5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틀렸다. 자, 13번입니다. 틀린 거 22의 기출인데 1번은 뭐 시장 불확실성 이게 위험이고 2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 재개발이 아니라 수복 재개발이에요. 보존 재개발은 노후 불량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방지하는 겁니다. 잔인하긴 했어요. 3번은 BOT, 4번은 타당성 분석, 5번은 뭐 공법이에요. 도시환경 분석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14번입니다. 14번. 자, 부동산 개발의 과정인데 이게 뭐 26회에서도 나왔는데요. 12회 단일 문제는 딱 2번 있었죠. 자, 부동산 개발의 각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1번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적절한 개발 사업을 고안하고 적정한 규모의 자금 조달 방법을 고려한다. 이게 아이디어 단계고 근데 2번이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비적자를 빼야 돼요. 개발 사업의 최종 채택 여부는 그냥 타당성 분석입니다. 자, 3번 최선의 부지 선택, 4번 4번, 5번 다 저기 뭡니까?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럼 이 과정을 정리해 보면 개발의 첫 단계는 아이디어 단계, 구상 기획하고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하고요. 이것은 계략적인 예상 수입 지출을 추계하는 거고 수익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대로 타당성 분석은 여기 있어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먼저 한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될 것 같다 하면 부지 모색을 빨리 하고 확보한 다음 본격적 타당성 분석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채택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자금을 빌려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자금을 빌려서 건설하고
분양임대, 마케팅을 한다 뭐 이런 겁니다. 마케팅을 할 때는 임차인 혼합도 중요하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7편 전반적인 핵심 정리와 부동산 개발의 일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부동산 개발에 관한 것 정리를 하고 부동산 관리 일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